요즘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리터당 1,700원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말이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1,500원대였던 게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우리 지갑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달러 대비로 보면 25% 정도 떨어졌어요. 유로화와 비교하면 더 심각합니다. 거의 28% 가까이 내려갔거든요. 며칠 전에는 장중에 유로당 1,700원을 찍기도 했어요. 3년 전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열흘 사이에는 엔화마저 오른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들과 비교한 달러의 전체적인 가치는 오히려 10%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화는 25%나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달러가 강해져서라기보다는 원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예요. 우리나라는 2.5%고요. 차이가 1.5%포인트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있어요.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미국은 금리를 낮출 여력이 4%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2.5%까지 내려와 있어서 더 낮출 공간이 거의 없어요. 금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찍어낸 양 자체도 차이가 나거든요.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우리나라 통화량은 612로 늘어났습니다. 6배가 된 거죠. 미국은 어떤가요? 441이에요. 4.4배 정도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계산해보면 우리가 38.7% 더 많이 돈을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은 과감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시장에 풀렸던 돈을 회수한 겁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가계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제대로 못 올렸죠. 결국 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잖아요. 시장에서는 12월에도 한 번 더 낮출 거라고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몇 차례 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55% 정도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경기를 약간 식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려고 했거든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경기를 띄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니까요. 고용지표도 물가지표도 약간씩 나빠지는 걸 용인하면서 연준의 압력을 넣고 있는 건데 연준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관세 문제도 골치 아픕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법원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걷어들인 관세를 다 돌려줘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돈이 없어요. 빈이 오경을 넘었거든요. 결국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식에서 국채로 이동할 테니까요. 물가 문제도 변수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때문인데 백악관 대변인은 아예 발표가 어렵다고 했어요. 나중에 발표하겠다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죠.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예요. 올해만 해도 미국 주식에 투자된 돈이 146조 원을 넘었어요. 달러로 따지면 거의 1,0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모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건 개인의 자유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환율에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계획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다 더해보면 830억 달러예요. 12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언제까지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다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무역 적자로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가는 것과 별개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돈이 나가는 속도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개인 투자로 1,000억 달러, 기업 투자로 800억 달러, 무역 적자로 200억 달러씩.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환율이 정말 1,500원까지 갈까요? 6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 당장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금리 차이는 계속될 거고 통화량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1,500원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느껴질 건 물가입니다. 주유소 간판에 1,900원이 보일 수 있어요. 지금도 1,700원이 넘는데 말이죠. 휘발유만 비싼 게 아니에요. 수입하는 모든 게 비싸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그러면 모든 물건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니까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올리고 있지만 물가가 계속 뛰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는 말과 함께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고정금리로 시작했지만 5년이 지나면서 변동금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었어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날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당연하죠.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로 물건을 사겠어요. 소비가 줄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이 서민 경제를 직격타로 때리는 경로예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실적이 개선되고 보너스도 늘어날 수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같은 수출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국내에서 소비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국내 경기는 안 좋으니까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거죠. 결국 그 돈은 다시 달러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일부 계층만 부자가 되고 서민들에게는 돈이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할 수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다 보니 그럭저럭 버텼는데 1,500원을 뚫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더 힘들어지겠죠. 정부도 손발이 묶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워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니까요.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말로만 환율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면 외환 보유고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무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메커니즘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소비 줄고 경기 나빠지고 외국인 빠지고 정부는 손 못 쓰고 이게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솔직히 개인이 환율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되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둘째, 빚이 있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유리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은 불리해져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투자도 나쁘지 않지만 환율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입이 일정한데 지출이 늘어나면 버티기 어려워요. 고정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되거든요. 정부와 한국은행도 할 일이 많습니다.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해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키우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서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환율 1,500원 시대가 정말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냈지만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예요.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유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디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지 안정될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해야 합니다. 경제 공부를 계속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